볼까요? 오늘은 전 컬리 CTO셨던 지난 시간에 우리 동영상에 잠깐 출연하셨던 박은종 쌤 동영상 박성철님을 모시고 학습과 코드, 기타 등등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다음 슬라이드 정도에 본인 소개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오늘 학습과 코드라는 이름으로 별각에 대한 박성재라고 합니다. 약간 기본적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학습과 코드라고 써있으니까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타이틀을 학습과 코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컬리에 아직은 있고요. CTO 있고 잠깐 CTO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공문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한들이랑 SK 크레니시라는 회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도 했었고요. 코딩 시작한 지는 한 40년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코딩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있고요. 커리어로는 한 30년 됐네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사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힘든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튼튼해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도망갈 필요도 있어요. 저놈은 도저히 내가 이길 상대가 아니야. 그럼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매번 도망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스카펙이라는 분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인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때로는 도망갈 때가 있긴 하지만 돌아갈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지각 있는 길에서 마주 어디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카펙은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계속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더라. 근데 이런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조금씩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 책을 쓰셨거든요. 국민 공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합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신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좀 관심이 있다거나 들어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 단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엮여질 만한 어떤 관점을 오늘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짧은 시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어렵고 어떤 맥락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잠깐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드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피드백과 코드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소프트 개발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인식된 건 한 50년 됐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50년이면 정말 오래전이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텐데, 제가 토목공학과예요. 저는 참고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토목공학과인데, 토목공학은 아마 수천 년 됐을 거예요. 피라미드 지을 때도 토목공학은 필요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근본 없는 학문이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새로운 이 신생 학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든 건지 아직도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을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면 기존의 거를 바탕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인류가 하던 일들을 한번 쭉 나열해봤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 중에서 어떤 거랑 비슷할까? 라고 한번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이 다 갈립니다. 이게 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에요. 서로 저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장하고요. 자, 소프트웨어라는 게 시작한 건 유니백 때문입니다. 애니악이라는 게 처음에 근대적인 컴퓨터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애니악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자, 프로그래밍 가능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못해요. 프로그래밍 하려면 전기선 이렇게 개선을 다시 회로를 다시 재설계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걸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의 컴퓨터가 유니백이에요. 폰 노이만이 설계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컴퓨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이 유니백의 아키텍처를 준수하고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도의 산업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영상은 미국에 있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영상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박물관인데 거기 홈페이지 가면 있는 영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잖아요. 계산. 컴퓨터가 컴퓨팅이 아니라 정보 처리, 범용 정보 처리 기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얼마 안 됐다. 컴퓨터보다도 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실제로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번들돼서 팔리는 거였어요. 하드웨어 사면 번들로 따라오는 게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를 따로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은 한참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90년대 말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만들어서 떠돌아다녔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거 위기야. 이런 말이 떠돌아다녔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이것에 대해서 베이크스트라 알고리즘 아시죠? 베이크스트라가 AC의 튜링상을 수상하면서 겸손한 프로그래머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컴퓨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뭐냐? 소프트웨어 위기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 모르시죠? 보실라 모르시죠? 보실라. 죄송합니다. 무슨 것으로 가져왔어야 되나. 그리고 흔히 알고리즘의 복잡도 얘기 많이 하죠. 빅 O와 관련돼서 연산을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제한된 연산 능력과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또는 네트워크 또한 이제 자원이 한정적인 이런 기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의미 있는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복잡도라고 얘기하죠. 기계가 컴퓨터라는 게 한정적인 어떤 굉장히 능력 파워풀하지만 한정적인 기계라는 그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계산 복잡도를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그 복잡도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 요거에 대해서 프레드 브룩스가 음탄화는 없다라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복잡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본질적 복잡도, 하나는 부수적 복잡도예요. 본질적 복잡도는 뭐냐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복잡해.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부수적 복잡도는 그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그 컴퓨터라는 걸 다루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또 복잡해. 그래서 본질적 복잡도와 부수적 복잡도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음탄화는 없다 해서는 어떤 얘기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도
부수적 복잡도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 복잡도는 줄일 수 없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선. 근데 또 다른 논문,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사실은 부수적 복잡도도 우리가 줄이지 못했어. 과거 이 논문이 나온 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후에 한 2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새로운 논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부수적 복잡도를 줄인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조차 복잡 줄여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결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복잡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잡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밈처럼 돌아다니던 그림인데 처음 보시나요? 네, 처음 보시는 걸로.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고객은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한 거예요. 이걸 요구했는데 이렇게 이해했어. 그리고 이거는 엔지니어가 디자인할 때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작성한 프로그램이야. 점점 뭐가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고객이 원했던 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게 뭐냐면 사실 고객이 진짜로 원했던 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언어로는 원하는 거를 충분히 전달하기 힘들다. 인간의 언어는 모호하잖아요. 어떤 머릿속에 뭐 관념이 있더라도 이걸 표현하고 전달하는 건 언제나 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객조차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써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함이 있고 이거 외에도 인간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일하던 개발자가 오늘 갑자기 연락도 안 돼. 연락 두절이야. 나 이제 일하기 싫어요 하고 딴 데를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쉬운 개발인 줄 쉬운 일인 줄 알았더니 정작 해보니까 어려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했지만 한 3주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게 반나절 만에 끝나기도 하고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했던 일이 한참 걸리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 인간 세계라는 인간의 활동이니까 기계가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변화예요. 뭐냐면 요구사항이 변화하는 거. 유명한 말인데 우리를 걷는 거라 명세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건 쉽다. 왜냐하면 둘 다 얼어만 있다. 프리징 돼 있다. 근데 사실은 바뀌죠. 물은 얼려 있지 않고 요구사항은 맨날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또 다른 거는 이거는 틀어주면 좋은데 Powers of 10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자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10배씩 점점 줌아웃을 합니다. 10배씩 줌아웃을 하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줌인을 해요. 계속 10배씩 줌인을 하면서 우리 미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줘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공백이죠. 우리가 그 원자를 확대하면은 공간인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원자 핵과 전자는 정말 조그매요.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공허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 세계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층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도 그래요. 나랑 개인이 하는 활동에 영향을 있고 팀이 또 일을 하죠. 또 팀들이 또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사람도 같이 협업을 하죠. 이게 또 우리 산업계에 속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둘러싸고 있고요.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코딩하는 게 사실 어저께 저쪽에 있는 누가 기침해서 바뀔 수도 있어. 나비 효과죠. 그렇게 복잡게 우리가 처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전략은 뭐냐? 사막 개미가 있습니다. 사막 개미는 사막에 살면서 사막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참고로 할 만한 지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 정원에 있는 개미들은 늘 어떤 지형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 나무 같은 게 밖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할 만한 게 있겠죠. 근데 사막 개미는 참고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먹을 거를 찾아다녀야 돼요. 여기가 이제 둥지고 여기 먹을 게 있다고 할 때 이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이동한 경로를 조사해보니까 꿀떡꿀떡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얘를 발견하고 먹을 걸 발견하고 먹을 걸 둥지에 가져올 때는 직선거리로 가요. 자,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탐색을 하죠. 탐색을 할 때는 100m 달리기처럼 직선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제 캠퍼스에서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보물찾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뒤져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찾은 다음에는 심판한테 100m로 달려와야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을 둘로 나누면 탐색적 작업이 있고 연산적 작업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정해진 루틴을 빨리 하면 되는 작업이 있고 내가 답이 뭔지를 몰라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연산적 작업일까요? 탐색적 작업일까요? 많은 사람이 연산적 작업인 것처럼 행동해요. 정해진 게 있고 그냥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은 탐색적 작업이라는 주장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능을 개발하려면 필요로 하는 세부 기능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개발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립하면서 결국은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버트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냥식. 밑에서부터 단위 기능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해야 된다든가 네트워크를 컨트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알고리즘 어떤 소팅하기 위한 알고리즘 탐색이나 소팅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다거나 자료 구조를 설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기본 요소들을 먼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립해 가면서 완성하는 방법이 버트업 방식이고 상향식 방식이고요.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고민해요. 이런 기능을 만들려면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각 흐름을 또 브레이크다운하고 세부 나눈다 보면은 마지막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내려온다. 이게 이제 하향식 방법인데 모든 개발자는 상향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예전에 이게 이제 8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프로그래머스의 노업이라고 전문 프로그래머들 인터뷰한 인터뷰집인데 거기 빌 게이츠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거예요. 요거를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뛰어들어서 코딩을 바로 시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모든 거를 머릿속에 담는다. 저는 빌 게이츠는 처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를 메모자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 구상하고 설계한 다음에 코딩을 시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 지금도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고 그 당시에는 프로그래머로서도 유명했어요. 지금 프로그래머보다 사업가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는 유명한 프로그래머였고 또 전망 앞이 전도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격받고 한동안 이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뛰어난 개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분은 스티브 맥코넬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좀 전에 빌 게이츠가 만든 MS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 한 프로그래머가 완전히 3번 다시 개발하는 걸로 유명했다. 그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과제를 할 시간이 2주라고 할 때 처음 한 1주 정도는 6일 정도는 그냥 뭐가 되든 간에 코딩을 일단 막 해요. 막 하면서 실수도 하고 엉터리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서 이제 못 쓸 거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여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작업을 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3일 동안 지금까지 6일 동안 했던 걸 바탕으로 다시 개발을 해봐요. 그러면 꽤 괜찮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루 또는 하루 반나절 동안 완벽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3번 작성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3번 작성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 테트리스 게임을 이런 저거는 아니지만 저렇게 생긴 저런 비슷한 컴퓨터, 8비트 컴퓨터였어요. 어셈블러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목공학과지만 개인적으로 방학이 되면 스스로 어떤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하고 그걸 뭐 출판사에다가 기고한다거나 팔거나 했었는데요. 테트리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당시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8비트 이 컴퓨터에 없는 테트리스를 이식하기로 했죠. 이런 게임인데 만들다가 그 당시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어디다 저장했냐면 그 테이프에다 저장했어요. 요새 테이프 보기도 힘들죠. 그래도 들어는 맞죠? 그러니까 오디오를 저장하는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쭉 개발했던 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세이브 하려고 저장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네. 저장하는데 한 몇 분 걸리거든요. 몇십 분 정도 걸려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녹음하는 동안 전기가 나갔어요. 백업해 놓은 거는 일주일 전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개발한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절망했죠. 엄청나게 코딩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코딩할 자신이 없고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다시 개발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던 거 다 날리고 다시 개발했는데 반나절 만에 끝냈어요. 일주일 동안 개발한 걸 어떻게 반나절 만에 끝낼까? 그만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코딩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아까 그 개미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막 탐색하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일단 거기가 어딘지 알면 그 다음부터 코딩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 코딩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공부했었습니다.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거는 뭐냐면 그 사건도 있었고 다른 또 개발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개발 잘하는 사람은 탑다운 다음이고 버텀업도 아니고 탑다운과 버텀업은 섞어서 합니다. 탑다운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버텀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는 게 맞지? 라고 하면은 요거 먼저 개발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짜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성되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밑에 몇 개가 개발해놓고 보니까 위에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틀렸네? 그럼 그거 고쳐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다운과 버텀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만들어간다, 점진적으로 만들어간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피드백과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거, 답을 찾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실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피드백과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 어떤 사례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보시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처음으로 그 이름이 달렸던 소프트웨어 공학학회 1회 소프트웨어 공학학회에서 나왔던 차트 논문 그림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려면 어떤 단계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요거를 흔히 우리 최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워터폴이라고 얘기해요. 포커스 단계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냥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대로 그냥 쭉 진행하면서 완성하는 거를 우리가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따르면 이제 중요한 건 순차적이고 절차가 있다.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메타포에서 이런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 절차적이고 순차적이죠. 그리고 건축, 어떤 건물을 만드는 과정도 절차적이고 순차적이죠.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 절차적이고 순차적인 개발 방법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계획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시작했어요. 일단 노를 져라.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뭐 난리가 나면서 나중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런 걸 미리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미 뭐 다 되돌릴 시간은 없어. 그냥 땜빵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이크 탈스님은 다시 보고. 자, 아까 얘기했던 요 개발 방법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포커스 이론. 그 포커스 이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들은 저걸 추천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저 모델을 딱 얘기하면서 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어떤 공동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그림에서 시작하자라고 제시한 거지 저게 맞는 답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심지어 이렇게 복잡하게 피드백과 프로토타이핑이 필요해라는 얘기도 했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전하면서 점진적인 반복 모델들이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애자일 방식을 선호합니다. 애자일 방식은 뭐냐면 그 반복을 매우 빨리 해요. 반복 주기를 매우 빨리 해요. 쉽게 얘기해서 프로젝트를 1주 또는 2주짜리 미니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프로젝트를 뭐 1년, 2년, 짧은 6개월, 3개월 이런 단위로 예전에는 진행했었거든요. 요새도 SI라고 하는 영역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주, 2주, 뭐 길면 한 달, 요 단위로 짧은 프로젝트를 과제를 짧게 나눠가지고 짧은 프로젝트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절차는 가능하면 생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주, 2주의 어떤 짧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데모 가능하거나 심지어 출시 가능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보고 돌려보고 이거 괜찮네? 아니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했으니까 고치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점증적이라고 하는데 점차 소프트웨어를 키워간다. 이렇게 우리가
조각할 때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몸통 완성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윤곽을 조금씩 만들어 가잖아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점증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개발 방법을 애자일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그런 전체 프로젝트가 아닌 내가 맡은 또는 우리 팀이 맡은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다시 돌아가서 최초에는 이게 순차적 절차적이라고 했잖아요. 절차들이 있고 일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보면은 디자인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계라는 활동이 있고 설계를 쭉 한 다음에 설계가 완성되면 그거를 그 설계에 따라서 코딩만 하면 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야. 코딩이라는 활동은 너무너무 단순해서 거의 원숭이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멍키 코더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코더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어요. 코더라는 말은 이미 설계가 다 완벽하게 돼 있고 이 설계들을 그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변환하면 되는 사람, 되는 활동, 되는 사람, 그런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급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 설계를 하는 사람, 아키텍트라고 얘기하는데 아키텍트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비싼 사람. 그래서 아키텍트는 왕이라고 생각했고 이 왕이 이 원숭이 지능밖에 안 되는 코더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코드라는 게 뭘까요? 코드. 기계요, 어셈블러, C, 파이썬. 저는 어셈블러부터 다뤄볼 사람이죠. 자, 이게 다 코드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코드라고 불리우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컴퓨터 코드를 코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코드라고 부르는 건 왜 그럴까? 왜 코드를 코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코드라는 건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법이죠, 법. 쉽게 말할 때 그런 거 코드라고 해요. 그럼 법 체계를 부르는 말인데 왜 이게 우리가 컴퓨터 코드가 됐을까? 그러면 다 떠나서 폰노이만이 컴퓨터 설계할 때 처음으로 코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컴퓨터가 이해해서 동작할 때 쓰는 명령어의 집합을 코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어를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코드였고요. 기계어랑 1:1 랩핑되는 어셈블러까지도 코드라고 부르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컴퓨터 수행할 일련의 명령 보호 집합. 혹시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할 때 프로그래밍이 뭐냐, 코드가 뭐냐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60년대에 알골이라는 언어가 연구되기 시작했고 그 알골이라는 언어는 범용 언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전에 언어들은 기계어 아니면 코벌, 포츄랑 같이 어떤 특수 목적 언어들이었거든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싶었고 그거를 연구한 게 이제 알골이었는데 알골 자체는 뭐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알골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파스칼, 시뮬라, 이런 C를 포함해서 다양한 외국 언어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컴파일러라는 개념이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드가 두 가지 있죠. 목적 코드와 소스 코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이 소스 코드 쪽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소스 코드도 코드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의 집합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최종 산출물로 생각해요. 여기 있는 디자이너나 뭐 이런 미디어를 만드시는 분들 보면 있다면 또는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원본이 JPEG 파일일까요? 내가 만든 그 디자인한 그림을 JPEG으로 저장했어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간 없으니까 JPEG은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가요. 그렇죠? 그거는 교환하거나 이런 정도지 최종 산출물을 우리가 딴 데다 보내기 쉽거나 보관하기 쉽게 만들려고 한 거지 원본을 여기다 저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MP3도 마찬가지죠. PDF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편집을 해야 되는 어떤 글을 워드나 구글 닥스나 이런 원본 형식이 아니라 PDF로 주면은 그걸 가지고 편집하기 쉽지 않잖아요. 편집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최종 산출물이고 오리지널을 관리하는 목적이 못 돼요. 근데 소스 코드를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활동의 맨 뒤에 만들어질 최종 결과물 같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류가 없으면 좋다, 성능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보니까 유지보수성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되면 변경될 수밖에 없고 변경되면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으로 인한 복잡도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유지보수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 이래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자가 들이는 시간을 쭉 한번 통계를 해봤더니 전체 시간의 67%가 유지보수더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프트 코드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들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코드를 읽는 시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 수정하는 시간, 이런 기타 등등. 통계를 해봤더니 뭐 사람이에요. 통계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코드를 읽는데 들어간 시간이 57.62%, 읽고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편집하는 시간은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활동, 특히 그 중에서도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는 걸 좁혀서 들여다봤어. 볼 때도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60%다. 그만큼 코드의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1978년도에 나온 비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스 코드를 어떤 스타일로 작성해야지 유지보수성이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냐,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드는 인간이 읽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발견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코드 하면은 컴퓨터가 실행할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코드의 독자는 컴퓨터인 거예요. 컴파일러나 컴퓨터. 근데 이미 70년대부터 코드의 또 다른 독자, 또 다른 주요 독자로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코드는 사람이 읽는 글이다 라는 인식이 발견됐어요. 또 전파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OOP입니다.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이유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으면 객체지향이라는 게 굳이 필요 없죠. 객체지향이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잭 리브스라는 분이
C++ 저널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1992년도에 이런 아티클을 하나 기고해요. 소프트웨어 설계란 무엇이냐? 라는 제목의 아주 평범한 글을 씁니다. 이 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석,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코딩하는 이 단계를 생산으로 본다. 생산 단계.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의 메타포를 그걸 가져다가 분석 설계하는 건 인간이 늘 하던 것처럼 설계라고 보고 이 임플리먼트하는 코딩하는 이 단계는 생산의 관점으로 본다. 근데 사실 생산하는 건 컴파일러다.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들어준 소스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이진 실행 코드로 변환하는 그게 생산이고, 사실 이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설계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이나 공장에서 뭔가 개발할 때 뭔가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걸 부수고 다시 다르게 만들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축 짓다가 집을 여기서 여기 집을 이쪽에 방을 여기 말고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집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였어. 그러면 오강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요. 아니 비용이 많이 들죠. 제조 공정에서도 뭘 개발하다 보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을 다시 하려고 그래. 그럼 앞 공정부터 다시 공정을 그 라인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 설계대로 그 다음에 문제없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는 그런가요? 소스 코드 고치고 컴파일해보고 실행해보고 마음에 안 드네? 다시 고치고 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애는 컴파일러고 이 생산 비용은 매우 저렴해서 0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에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돌려보고 고치고 하는 게 너무 쉬워.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작업 전체를 우리가 설계로 봐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고 실행해보고 또 고쳐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것이 설계야 라고 얘기하면서 코드는 설계 문서라고 주장했어요. 코드는 우리가 최종적인 산출물이 아니라 설계 문서고, 최종적인 산출물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한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코드의 의미는 처음에는 명령의 집합에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이 작성하기 편리한 고급 언어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알고부터 해가지고 파스칼, C,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뭐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도 읽어야 되네? 이거는 문서네? 그냥 명령어 집합이 아니라 인간이 읽는 문서네? 글이네? 라는 인식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거 설계문서였구나 라는 발견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클린코드예요. 클린코드라는 책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드가 깨끗해야 돼. 근데 우리가 깨끗함, 클린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미학적으로 해석해요. 아름다운 거, 술술술 익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클린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의도를 쉽게 잘 드러내는, 내가 설계자가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를 쉽게 드러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결함이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고 한 그런 코드를 클린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강조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예전엔 직선으로 길게 가져갔는데 짧게 끊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반복을 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그 반복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설계 자체가 반복이라는 거죠. 리팩토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리팩토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리팩토링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프트웨어의 동작,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스 코드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셨으면서 손을 안 드셨을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 개발자들이 리팩토링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리팩토링이 무슨 뜻인지 몰라. 팩토링 하면 뭐 공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제조하는 건가? 뭐 이 정도의 관념을 하는데 이 팩토링은 소인수 분해할 때 그 팩토링이에요. 그 컴퓨터에서는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해. 어떤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러 전략 아시잖아요. 복잡한 큰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를 정복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작은 단위로 나눈 그 단위를 다 정복한 다음에 조합한다. 이게 우리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전략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데 그때 나누는 거.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의 일로 나누는 거를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시 종합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디컴포지션과 팩토링이 같은 말이고요. 리팩토링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설계라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설계를 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를 더 개선하자. 소스 코드가 더 유지보수 가능하게, 더 좋게, 유지보수하기 좋게, 또는 그 사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고 쓰다 보니까 덕지덕지 뭐가 패치되는 바람에 구조가 지저분해졌어.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쓰는 게 리팩토링입니다. 근데 그냥 리팩토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건설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공중에 매달려서 음식 먹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리팩토링을 하려면 테스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리팩토링이라는 말의 개념이 소프트웨어의 겉보기 동작이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프트웨어가 계속 원하는 대로 동작한다는 게 보장돼야 돼요. 근데 그냥 소스 코드만 고치면 그게 보장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리팩토링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코드가 개떡 같아서인데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는 건데 이걸 그런 상황에서 손대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코드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테스트 코드가 없이는 리팩토링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내 코드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흔히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그렇게 오류를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공격을 받아요. 그거 만들어도 오류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 왜 작성해야 돼? 라고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테스트 코드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소프트웨어가 예전과 동일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을지언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요. 또 지속적인 그런 활동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설계가 계속해서 개선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탑다운과 버튼업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찾아가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창발적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아까는 제가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대로 구현하는 어떤 모델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업계에서 꽤 아직도 많이 유효하고 오랫동안 쓰인 방식이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설계 단계에 여러 번 들어갔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설계한 사람이랑 구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설계 단계에 들어갔는데 요구사항도 명확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구현할 때 다시 해. 자기는 2단계 끝내고 돈 받고 나가면 끝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창발적 설계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요 4가지 단순한
원칙에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 가요.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겠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가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원칙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가다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더라. 창발되더라. 이런 의미에서 창발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구조는 창발되는 거지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기대했던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복을 없애고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가다듬으면서도 클래스와 메소드 수를 최소로 줄여야 돼요. 이건 약간 2, 3번과 4번은 서로 대치됩니다. 2번과 3번을 강조하다 보면은 클래스와 메소드 수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오버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소스 코드의 최고의 덕목은 단순성입니다. 내가 만드는 코드는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중복을 없애고 프로그래머 의도를 잘 드러내도록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서로 이제 시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으면 내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한쪽이 무게추가 이제 기울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소스 코드, 루프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 뒤는 그냥 빡 지나갈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예전에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물을 키우는 것,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 또는 작은 묘목을 가져다가 점점 키우는 그런 관점으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요새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머 또 개발자로 회사에 취직하는 이유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나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잘 되는 거는 사업이 잘 되는 거랑 서로 맞아가요. 그래서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내 고객을 찾아가고 내 프로덕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개발 조직과 이렇게 같이 반복하면서 어떤 과정을 피드백 루프를 또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구조의 피드백 루프가 한 회사에 만들어지고요. 이때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 개발은 아까 애자일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클라우드나 서버에다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게 데브옵스라는 이름으로 요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이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개발한 게 그냥 바로 요새 개념에서는 개발자가 커밋해서 푸시하면 바로 그게 배포가 되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AI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새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오늘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하는데 개발자가 코드를 안 보고 AI한테 프롬프팅만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안드레이 카파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AI 쪽에서는 거의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말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개발해봤는데 좋았어. 이거 엑셀에다 올렸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행을 요새 완전 붐이에요. 자, 코드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코드라는 게. 그리고 원하는 사항을 이걸 AI가 개발하기 좋게 고려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막 던질 뿐이에요. 그리고 AI가 물어보는 거 무조건 오케이 해요. 읽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자,
버추얼 머신, 뭐 자바 버추얼 머신이든 뭐 파이썬이든 노드든 다 요새 언어 인터프리터들은 다 버추얼 머신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가 만든 작성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파싱해가지고 중간 코드로 컨버전하는 일종의 컴파일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코드를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해요. 이게 이제 보통 버추얼 머신의 내부 간단한 내부 구조인데요. 자바는 이 중간 코드를 .클래스라는 파일로 만들어 주죠. .자바를 .클래스로 컨버전을 해주기 때문에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고, 이 .자바를 읽으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어요. 궁금하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읽으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파이썬도 중간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코드를 굳이 이렇게 명령을 주지 않으면 그냥 메모리 사항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가지고 만듭니다. 자, 바이브 코딩이에요. 바이브 코딩은 프롬프트를 AI한테 주면 AI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요. 근데 개발자는 소스 코드가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버추얼 머신이랑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소스 코드가 프롬프트로 바뀌었을 뿐이고 중간 코드가 소스 코드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이브 코딩이 어떤 사람은 이미 이걸 넘어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건 실무에서 못 써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고로 주말마다 또는 시간 날 때 바이브 코딩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실무에 이걸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AI가 발전해서 이게 정말 실무에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고 뭐 쳐봐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결국은 구조는 똑같아요. 개발자가 소스 코드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설계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자연화가 될 뿐이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AI가 처리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래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법이 바뀔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성공카드가 이제 없어질 때 이제 코더들은 직업을 잃는 건가라는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요새 아직은 AI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증강 코딩이라고 하는 코딩 기법이 더 의미 있고 실무에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증강 코딩 쪽을 조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Q&A 시간을 제가 또 살짝 오버해서 끝내야 될 거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실제 산업 졸업하시고 직장에 가시면은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뭐냐면 하이 레벨 고급 언어가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한 세대가 지났다. 그리고 고투문이 없어도 나쁜 생각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는데도 한 세대가 지났다. 또 빅제가 좋은 아이디어라는데 사람들이 동의하는데도 한 세대가 지났다. 람다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좋다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두 세대가 지났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냐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은퇴하거나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 실제 가보시면 난장판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선배들이 뭐 시니어가 뭐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요. 챗GPT가 훨씬 나아요. 시니어라는 건 고인물일 뿐인 경우가 더 많고요. 물론 좋은 분도 있어요. 좋은 분도 있는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업계에 나가면 난장판이고, 이런 난장판을 같이 답을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업계가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신생 업종인 만큼, 신생산 학문인 만큼 아직은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을 찾아가면서
같이 또 즐거운 개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하기 어려운 시간을 제가 만들었는데 말씀하시죠. 좀 말이 조금 정돈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혹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개발 직군도 사실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커다란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데브옵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리딩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마다 듣는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알아듣는 말도 다 다르니까 그런 이제 휴먼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과제도 내주시고 이제 그게 이제 산업에 뛰어들면은 아무래도 그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게 결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휴먼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가 좀 사실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가장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내가 뭘 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목표를 공유하거나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그 최종적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중간 목표들, 마일스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일스톤들, 특히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단기 목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그거가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코딩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코딩하다 보면은 이 코딩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ADHD인 사람 더 힘들어요. 금세 자기의 관심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아까 에자일 때문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어저께 뭐 했고 오늘 뭐 할 건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진행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회의의 이름을 그래서 바꿨어요. 목표 다지기. 매일 목표 다지기. 매일 아침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어저께 뭐 했고 오늘 뭐 한다. 이걸 결국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꺼내놓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좋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CTO로서 전에 CTO로서 한 조직의 최고 기술적인 것 책임진 자리까지 가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긴 커리어에서 이제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가보신 거잖아요. 이제 이 커리어를 가시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기 위한 동기가 없고 업을 어떻게 즐기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려요.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젊은 어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힘든 세상. 주입식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학 대입 또는 좋은 학교 가는 게 목표인 것처럼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축시키면서 억압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감정도 노출시키기 힘들고 뭔가 딱 정해진 틀 안에 자기를 맞추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가면증후군에 빠집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 억압받다 보니까 나 자신 내 본질을 드러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가면증후군에 빠지는데 내가 진짜 어떨 때 기뻐하는지 어떨 때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걸 이미 발견했다면 정말 뛰어난,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칭시키는 전략을 찾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략은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동기가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동기가 향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요거를 매칭시키는, 최대한 동일하게 가는 건 너무 아이디어라고 그런 건 불가능하게 가깝고, 이거를 새로 매칭시키고 이게 정 안 맞아? 그럼 퇴사해야지. 그런 곳에 있을 수 없죠. 이걸 맞히는 전략을 그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한 번 할 수는 없고, 아마 뭐 10년, 20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어떨 때 기쁘더라? 라는 거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이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불안을 하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처음에 이제 워터폴 방식에서 이제 에자일을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사실 에자일까지는 이미 지났죠. 지금 데브옵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직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가능한 전제 자체가 이제 100%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인터넷의 보급 이후부터 약간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분야들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에자일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주 비행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네. 에자일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수정을 해서 배포하는 거랑 수정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데요. 어떤 거를 완성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세스 클라우드에 내가 이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세스라고 부르죠. 세스 같은 형태는 그냥 바로 매번 새로 배포해가지고 새로 만든 수정된 코드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근데 옛날 저 때처럼 USB나 CD에 담아가지고 배포하고 그걸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 또 인터넷으로도, 인터넷이 없다면 그렇게 미디어에 담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전에는 그런 대용량 매체도 없어서 이만한 테이프에다가 소스 코드를 보내주면 그걸 컴파일해서 설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배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에자일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릴 때마다 요새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지만 예전엔 그럴 수 없잖아요. 데모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든 코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이게 맞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냐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는 에자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을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해봤더니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좋을 줄 알았더니 나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볼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에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출시되면 더 좋지만 그게 꼭 필수적이진 않아요. 됐을까요? 네. 또 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하나만 좀 드리겠는데,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대학생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커리어적으로나
인생으로 좀 선배신데 대학생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려면 어려운 일을 네. 저는 이거 되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삶을 긍정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삶을 긍정해라. 삶을 긍정하라는 게 낙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낙관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긍정하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에 태어난 거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떡 같은 세상. 근데 어떻게든 여기 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부조리와 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인정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찾아가야지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을 긍정해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고 너무 비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다가 그냥 뭐랄까 흑화돼서 살기보다는 그냥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작은 행복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요 얘기를 좀 하는데 아마도 이제 요새 그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또 AI 때문에 개발자들 채용도 당분간은 굉장히 좀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AI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채용을 두려워해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AI 때문에 AI 때문에 사람들 다 잘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AI가 어떻게 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AI라는 것 앞에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이게 좀 금년 안에 어느 정도는 답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거는 전 조교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실 거고요. 그럼 제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